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예,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왜냐면은 저희가 2부에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 인터뷰하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질문이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3분을 내놔라고 지금 15분간 시위를 하셔가지고. 아, 근데 그 뉴스 공장에서 거의 합당 중매해주는 분위기인데, 지금. 자, 그럼 중매 현장에서. 질문해 주시죠. 네, 3분을 할당 받으신 장진영 최고위원님께 무슨 질문이냐면 어제 이상돈 의원 인터뷰 때 지역 최고위원적 일과 사태에 관해서 유력한 지역구 원외위원장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취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예. 이렇게 지금 지역위원장 사퇴 권고안이 제2참당위원회에서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진행되는 중에 바른정당 통합건이 이제 불거진 겁니다. 네. 시기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이게 바른정당 통합을 염두에 두고 지역위원장들을 사퇴시킨 거 아니냐, 그렇죠, 사퇴시키려고 그렇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죠. 네. 그걸 어저께 누구죠? 이상돈 의원께도 질문을 하셨던 말입니까?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겹쳐갖고 참 저도 우연이다. 참 그렇긴 한데 생각해 보면은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의혹이.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 뭐 조그만 기업 우리가 그 M&A 같은 거 네. 기업을 양도하거나 점포를 누구한테 팔 때도 어떻게 합니까? 네. 허위 매출을 일으켜서라도 외형을 키우잖아요. 네. 네? 그게 기본이에요. 남하고 이렇게 협상해서 우위를 점하려면 우리 덩치는 이렇게 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역위원회가 254개인데 그중에 한 230개밖에 없었어요. 네. 230개. 근데 최근에 또 정리가 됐고 한 210 몇 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나머지 한 30개가 비어 있는데 그 자리를 오히려 채워야 우리가 바른정당과 협상 과정에서 뭔가 새싸움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있는 사람을 다 비운다? 이거는 바른정당 통합을 염두에 뒀다 그러면 오히려 안 해야 될 그런 프로세스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의혹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의혹이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하, 그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네, 그 그럼 말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반론을 해볼까요? 해보세요. 네. 제가 좀 이따 반론하죠. 그걸 왜 그쪽에서 반론을 하세요? 이러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지역의 사장들이 다 겹쳐요. 네. 그런 경우라고 봐야죠,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어느 경우는 그렇게 큰 흐름을 방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방해하진 않는데. 그거는 네. 우리 당이 새를 바른정당이 지금 죄송하지만 지역위원장은 없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네? 훨씬 많아요. 반도 없어요. 반도 없어요. 네? 아니 그런 정당하고 뭐 반은 우리가 비웁니까? 우리도 한 150개 돼요. 150개. 몇 차이 안 150개 나요. 됩니까? 예, 네. 예. 반은 넘네요. 그래서 반은 넘네요. 그래서 그런 우리 지역이 없어갖고 저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거하고는 이치가 맞죠. 자 그러면 저쪽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아니죠.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협상하기가 좀 유연해지죠, 협상하기가. 그렇게 되면 같이 있으면 공동위원장 체제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네. 그게 원칙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경선하면 돼요. 만약 합당 그렇죠. 되면. 근데 그렇게 뭐 되면 하면 되죠. 김치국. 근데 왜 우리가 거니까, 그런 어떻게 이야기는. 될지도 모르는데 다 먼저 미리 항복을 해버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알겠고요. 그 말씀 해드리려고 제가 10분 예, 넘게 기다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해명은 들었고요. 예. 자, 그러면 위원님 들어가시죠. 예. 들어가시죠. 좀 이따 봬요. 또 연락드릴게요. 모시겠습니다. 예. 예. 최고위원 두 분이 지금 우연찮게 마주쳐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국민의당에서 이제 통합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찬성 반대파 어제는 반대 오늘은 조건부 찬성이라고 하는 장진영 최고위원 말씀 들었고요. 국민의당만 난리가 난 게 아니잖아요. 바른정당은 진작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고 지금도 난리가 나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은 근데 이제 국민의당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 이게 안철수 대표 좀 잘못했어요. 어떤 점을 잘못? 뭘 잘못했냐면 합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태하태를 먼저 찾아와야지. 하태하태를 찾아왔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구설수에 안 말리고. 조선일보에 먼저 안 가고. 저한테 와서 이 조언을 듣고 전략 방향 상의를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대표 지금 이번에 정치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궁합도 맞아. 네. 서로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네. 서로 내심 그런 생각도 있어. 마음도 있어. 네, 있어. 그런데 서로 잘 몰라. 잘 몰라. 예. 근데 처음 만났는데 바로 모텔 가자고 하는 수준인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좀 데이트도 좀 하고. 원나잇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안 대표가 아주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지금. 과거에 처음 등장할 때 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홀딱 반할 정도는 아니다. 아니 예. 이게 그 개인적으로도 이 공부만 한 사람들이 예. 연애를 잘 못해요. 뭐 저도 비슷한데 저는 조금 그래도 안 대표보다 공부를 좀 더 못했기 때문에 안 대표는 다 잘했잖아. 그래서 안 대표가 좀 상당히 이 저돌적이구나. 나 굉장히 놀랐어요. 마음이 좀 급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죠. 그런 게 밖으로 드러난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서 특히 내부에서 예. 이 좀 공경에 약간 의원들하고 좀 사이가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힘에 의지해서 내부를 좀 평정하려는 이런 심리가 그거는 이제 홍준표 대표랑 비슷해. 양쪽이. 예. 홍 대표도 지금 내부에서 우군이 없어요. 이번에 한국당도 참 놀라운 게 내가 만약에 한국당에 있었다면 예. 초선 재선 좀 모아가지고 예. 서초에 물러가라. 우리가 몰아내겠다. 이번에는 홍 잘한다. 이런 목소리가 반드시 나와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런 걸 먼저 작업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한국당도 아무도 안 나오죠. 예. 근데 저기도 국민의당도 유사한. 안 대표만 급해. 당 대표니까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지도력의 검증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했다 양쪽 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대표가 마음이 급하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은 사실 저한테도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우리 손학규 지사가. 아, 국민의당 쪽에서. 처음 손학규 밝히시는 지사가. 거네요. 뭐라고? 손 지사가 지금 미국 가셨는데 네. 가시기 한 달 전에 한 달 전쯤에. 오셔가지고 뭐 이게 둘이 식사하고 나오는 걸 목격한 기자도 있어요. 그래 뭔 이야기 했냐 뭐 이런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거짓말 하셨겠죠. 그때는 아니면 서로 좋은 이야기 했다 했지. 근데 이제 손 지사가 네. 그때만 해도 합당까지 이야기는 안 했어요. 합당은 아니었고. 합당까지는 안 하고 힘을 합치긴 합쳐야 되죠. 힘을 합치는데 네. 구체적인 방식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기억나죠? 2단계 통합론, 예, 예. 2단계 연대론, 예, 예, 예. 정책 연대하고 예. 잘 되면 선거 연대까지 가겠다. 기다만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이게 네. 안 대표가 좀 그걸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 그게 혹시 이렇게 그 연결선상에서 혹시 그분이 이쪽 최고위원회 와서 넌저시 한번 떠본 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니 그냥 안 대표랑 상해서 왔다 그랬어요. 아예? 아예 안 대표랑 상해서 왔다? 안 대표가 대표 당선된 직후 그날 저녁에 손 지사를 찾아와가지고 예. 저쪽 의견 좀 물어보고. 바른정당하고 뭐 같이 하고 싶은데 합당이랑 못 박진 않고. 이거 최초로 공개하는 거네요. 당시에는 예. 제가 구체적인 걸 공개하는 거예요. 안 대표의 의중을 담아서 손학규 전 대표가 왔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워딩을 했나요? 합당이라 안 하고 좀 약간 추상적인 뭐 전략적인 협력, 전략적 동반자 뭐 하여튼 그런 워딩이고.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당대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 지사를 만나는 게 나 개인적인 의미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판단해서 밖에서 보기에는. 제가 이제 유하고 우리 무대 예. 같이 유승민과 무대하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예. 사전 협의를 했어요.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자고 하는데 뭐 할 말이 있느냐, 네. 대신 전할 말이 있느냐.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무대는 예. 무대는 조금 그 융통성이 있어요. 예. 한국당이든 국당이든 다 반대하진 않는다. 근데 이제 무대는 바른정당 홀로 서긴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뭐 그건 예. 확고한 생각이었던 거고 예. 그때부터. 근데 이제 왜 국당하고는 왜 안 됩니까 하니까 예. 지난번에 대선 때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저기는. 어떤 단일화 의미에서- 협상. 네, 단일화 협상. 협상 해보니까 뭐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더라. 김무성 전 대표를 계속 무대라고 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별명이죠. 예. 현실 잘 모르는 것 같더라. 그쪽은 현실 잘 모르는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요. 그때- 안철수 대표에 대한 코멘트. 그렇습니다. 안 대표가 지지율이 확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대는 그걸 안 거예요. 저거 금방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안 대표가 그걸 알아야 되고 네. 능력 있는 정치인이면 그러면 바로 여기서 단열을 하자고 했어야 된다. 타이밍상. 그런데 꿇어라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 된다. 뭘 잘 모른다. 모른다. 정치를, 아직은. 같이 협력하기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 무대는 전망했던 거고 네. 유는 좀 시기상조다. 네. 뭐 이제 이런 입장이었죠. 네. 시기상조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안 대표가 혼자 지금 진도를 많이 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대표가 여론조사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으로 이게 타이밍이 왔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여론조사도 좀 뜬금없는 게 예. 그 전에 한 3주 전에 여론조사가 언론에 한번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말씀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좀 귀담아 들으세요. 내일신문에 네. 각 당, 그러니까 2당, 3당, 한국당, 바른정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리고 이게 똑같은 여론조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 서로 다른 곳에서 하는 취지는 여론조사. 그러한데 결과는 좀 다른. 결과도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 똑같아요? 네. 시너지 효과가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제일 높아요. 네. 합당하니까 거의 20%. 예. 근데 거기 좀 다른 거는 한국당, 바른정당 하니까 떨어지는 거로 나왔어요. 예. 그때만 해도. 근데 요번에는 한국당, 바른정당 좀 올라가는 거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3당 합당하면 확 떨어지고 예.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다르구나. 한국당 가는 건 싫어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치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구나. 그 얘기는 하셨죠. 저도 기억납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이게 거의 똑같은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손학규 전 대표가 그런 의중을 담고 왔으면 안철수 대표가 대표 되기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대표가 된 이후에는 그런 작업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모색해 왔겠군요. 예리하시네요. 그렇죠. 그날 여기까지야. 당선된 예. 직후에 바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대표되기 전부터 그런 생각. 바른정당과 연대 합당까지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당 단어가 안 나왔지. 그러니까 연대는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다가 자유한국당과 탈당파가 통합파가 아니라 탈당파가 하는 게 더 맞죠. 지금 바른정당의 탈당파들이 탈당파죠. 예, 탈당파들이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더 밀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타이밍을 그때로 본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제가 안 대표한테 고마운 거 솔직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 고맙냐면 탈당파 불을 꺼졌어요. 불이 꺼졌습니까 실제? 많이 꺼졌죠. 왜 많이 꺼졌냐면 네. 탈당파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탈당파에서도. 내분이. 왜냐하면 이 안 대표가 주호영 대표를 만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공개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네. 근데 주호영 대표가 사실은 한국당 합당파라고 스스로 말해왔죠. 고백했는데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사실 협상 창구예요. 네. 그 협의를 하고 있는 네. 창구 중에 하나인데 여러 창구가 있지만 주호영 대표가 저쪽도 만났어. 국당을 만나고 국당과 바른정당은 가치도 같고 뭐 다른 게 별로 없다. 네. 주호영 대표가 마치 적극적인 국당 합당파인 것처럼 보이게끔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예. 주호영 대표한테. 난 마음 비었다. 예. 대구는 국당 합당 안 좋다. 예. 하지만 난 할 건 정치할 만큼 다 했고 네. 사선했고 이제는 정말 좀 길을 여는 예. 정치사에 좀 뭔가를 만드는 조영 원내대표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마음 비운 사람이 뭘 못하겠냐. 그러니까 양쪽 다 열려있다 해서 일종의 제가 볼 때는 폭탄 선언이었어요. 폭탄 선언 맞네요. 한국당 합당파가 예. 국당 합당파를 약간 전향한 느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무대까지도 한번 자기가 교감을 해보겠다. 그걸 오. 그런 있는 순간 저는 이거 확 찌그러졌다 합당파가. 그래서 그게 며칠 전 얘기입니까? 그 이런 논의가- 일주일쯤 전 그리고 그 직후에 일주일이요? 그러니까 안 대표 만난 그 다음 날이에요. 예. 그 다음 또 날이고. 변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고 나서 그 우리 탈당파가 국당 바른당은 야합이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바로 주 대표를 가리켜서 내가 볼 때는 예. 아니 주 대표 말고 다른 사람은 우리 내에 네. 자강파 중에 합당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거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논의해 가는 수준이었죠. 예. 아니 합당 우리가 추진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저는 공개적인 공식적인 멘트는 제가 했던 거는 전대 전까지는 예. 합당 논의하지 말자. 예.
일관되게 저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황영철 의원이라든가 김용태 의원이라든가 소위 이제 통합의 논의를 해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분들의 스탠스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혹시 변했습니까? 그분들은 스탠스는 안 변했죠. 안 근데 변했네. 아니 동력이 좀 떨어졌다? 동력이 확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떨어지길 맥시멈-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맥시멈 7명에서 9명까지 봤는데 예. 이게 5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요? 왜냐하면 주호영 대표가 예. 적극적인 합당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 합당에서 입장이 변했고 예. 실제로 최고위원회에서 예. 안건 상정하러 가지고 왔어요. 탈당파에서 예. 통추 공식화하자. 예. 안건 상정을 주호영 대표가 막았어요. 그래요? 예? 일주일 전 얘기입니까? 그게 일주일에서 열흘 상간.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확 될 줄 알았는데 국민의당 내부에서 또 반대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통합 안 된다고. 그걸 보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바뀌지 않았을까요? 안 되겠다, 물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가자. 정치인의 생각이 우리 내부에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당은 원점에서 예. 진도가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논의 수준은 정책연대, 선거연대 요까지 이야기하다가 예. 이제는 통합을 가지고 합당까지도 지금 대화 항목에 들어갔잖아요. 테이블에 올라왔죠.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는 진도가 나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진도가 빠졌다. 한국당에는 오히려 후퇴한 거예요. 그럼 서청원 의원과 그 홍준표 대표가 부딪히고 있잖아요. 예. 과거에 임명진 위원장하고도 서청원 의원이 한번 부딪혔죠. 그때는 부딪힌 척만 했다. 결론으로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도 두 분 다 홍 대표나 뭐 서청원 의원이나 정치 짬밥이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까지만 싸웁시다 했다가 갑자기 싸우다 보니 승질이 나가지고 더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홍 대표님한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빨리 귀국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 계실 때가 아니에요. 네. 어제 결정적으로 전술핵 때문에 가셨다고 하던데. 전술핵 때문에 갔는데 안 될 거 뻔한데. 지금 여기 핵폭탄 터진 거 끄셔야 됩니다, 지금. 폭탄. 어제 나 깜짝 놀라서 이용주 예.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의원이 물증이 있다. 물증이 있다 뭔가. 항소심에서 진술 번복 요청했다. 이거는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 쓴 거는 네. 재판 시작하기 전에 자제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서청원 의원 쪽에다가. 그래서 서청원 예. 의원 쪽에다가. 근데 거짓말인 게 들통이 일단 났어요. 만약 이용주 의원이 무슨 물증이 있다면요. 일단면.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용주 의원도 물증이 없으면 이제 이용주 의원 정치 못해요. 말하기 힘든 상황이죠. 지난번에 문준영 채용 예. 증거 조작. 예. 에다가 또 증거가 없는데 있으니까 했겠지 이번에. 이번에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인터뷰를 하고 싶어도 국감 이전에는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용주 의원 때문에 예. 홍 대표는 지금 한국당 그러니까 바른정당 합당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정치 생명이 끝나게 생겼어요, 지금. 글쎄 뭐 끝날지 안 할지 누가 그러니까 아는데. 예. 한국당 합당파 입장에서는 예. 지금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홍 대표가 서청원, 최경환 몰아내는데 힘을 보태줘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의총에서 네. 쪽수 싸움이니까. 예.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예. 지금 바로 들어가서 그 논리였다. 들어가서 손 하나를 더 들어주자. 예. 이 논리인데 그럼 홍 대표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꾸로 홍 대표가 코너에 몰렸다. 그렇지. 어. 홍 대표를 도와줘도 지금 안 되는 이런 국면이 아닐까. 사안이 발생했다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소위 바른정당 자강파의 염원이 담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 자간파가 코너에 몰리다가 네. 저는 진짜 정치하면서 너무 변화무쌍하면서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네, 끝났나 싶었는데 굉장히 다시. 제가 지난주에만 해도 침울했죠. 막 코 막히고 막 예. 눈물 날 것 같고 침울했는데 코 많이 먹으셨죠. 이제 좀 뚫렸어요. 이게 지금 바른정당 자강파가 예. 양쪽 패를 쥐고 오히려 저희들이 한국당을 흔들어서 거기에 합리적인 개혁파 나와라. 그 당 비전 자, 그럼 없다. 바른정당 소위 자강파 대 탈당파 이렇게 하죠. 탈당파의 어떤 드라이브가 지금 주춤한 건 사실입니까? 그렇죠. 지금 명분이 없어졌죠. 어떻게 서청원이나 홍준표나 국민들이 보기에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서가 싸우면 홍 잘해라, 홍 잘해라 이게 더 많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제부로 둘 다 썩보다. 썩은 보수다. 뭐가 다르냐. 예. 그래서 그러면 바른정당이 뭐 분당에 가까운 수준의 탈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도 분당에 가까운 수준은 없고 소수? 있다면 극소수. 완전히 국민들한테 찍히는 수준의 예. 5명, 맥시멈 5명 아니면 3명 3명. 이하의 근데 지금 썩은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탈당해? 명분이 약해지고 명분이 있다. 확 약해진 거죠. 이게 이제 원래 정치에서 코너에 몰리면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정치하면서 사람이 참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요. 일주일 사이에 지금. 그렇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아니, 우리 뭐 남지사, 뭐 이혜원 대표 그런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남지사의 스탠스도 약간씩 변한 거 아닙니까? 남지사가 최초로 탈당한 분들 중에 한 분이 가장 강성이었는데 최근에는 일종의 조건부 통합 정도까지는 오신 거 아니에요? 남지사랑 저랑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이게 남지사 생각도 저랑 이제 좀 비슷해지는데 처음에는 한국당에서 한 명도 안 나올 것이다. 예. 라고 봤는데 홍서 싸우는 게 둘 다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예. 그럼 한국당의 구심이 없어지고 지지율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으로 출마하고 싶은 지자체 선거에 예.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바당국당 연합이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예. 중도 보수 대통합. 그래서 큰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하고 국민당에서 그렇지. 탈당하고 바른정당 합쳐가지고 큰 한 뭐 40~50명짜리 정당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국면이 전환되고 있고 더 큰 그림 두 당 연대가 아니라 새로운 민주당과 우리 통합한 예. 제가 이거 중도개혁 대통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통합과 1대1 싸움을 만들 수 있는 지자체 구도를 목표로 가야 된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가야 될 때다. 한국당을 적극적으로 흔들고 거기 괜찮은 사람들 성태형 다시 와라. 다 용서해줄게 다시 와라.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중도 통합 어떤 정당의 필요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합치자. 그렇죠. 그게 뭐 제3지대 아닙니까? 과거. 아니 근데 뭐 햇볕 정책 이런 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지엽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남북관계 좋으면 박지원이 뭐 김정은 만나러 갈 수 있고 남북관계 안 좋으면 하태경이 김정은 제거하자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뭐 그게 햇볕 종교도 아니고. 방금 욕하시려고 그랬어요. 씨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오늘 너무 오버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신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햇볕 정책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는 저는 지금 이제 바른정당을 뜯어먹으려던 양쪽에서 그 당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신나셨어, 그죠? 그래서 우리 다 꺼져 그러면서. 소위 합당파 동료님들도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 정치판에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서 바른정당 중심의 새로운 창당, 예. 더 큰 창당을 향해서 다시 힘을 모아야 될 때다.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예, 오늘 저렴한 표현도 여러 가지 하셨고, 예. 원나잇 비유도 하셨고, 굉장히 저렴한 비유였어요. 그리고 C도 한번 나오셨고, 그리고 뭐 원대한 플랜, 그리고 대폭로, 손학규 전 대표가 와서 그렇게 했다. 주호영 대표가 와서 또 그렇게 안에 들어와서는 또 입장을 바꿨다. 대폭로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그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그릴 수 있는 정당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예. 그렇습니다. 드림에 가까운. 드림. 전당대회 때 제가 이제 이런 꿈을 네.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바른정당 밀어달라고 한 이야기가 오늘 다 나온 것 같네요. 예. 잘 들었고요. 예. 요 얘기에 공감하는 의원들은 아직은 많지는 않죠. 제가 사실 오늘 여기에서 첫 우리 꿈을, 예. 새로운 꿈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이야기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원대한 꿈을 들으셨습니다. 안 되라는 법은 없죠. 예. 혹시 유승민 대표 혹은 김무성 대표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하실 내용은 없죠. 예, 뭐 김무성 대표 뭐 평소에 하던 이야기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혹시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이렇게 하실 아니 조영 원내대표는
실제로 네. 공개적으로 국당과 바른정당이 차이가 없다. 네. 가치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으로 쏠렸다가 이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태경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됐던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연결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아니라고 주장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폭로가 많았네요. 네. 자, 하태경 최고위원회 드림대로 될 날이 있기를 제가 기원하고요. 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고춧가루 뿌리시네. 지금까지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칼 풀라니 사회경제연구소. 네. 나날이 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10명일 때도 있었고, 매주. 지금 좀 줄어들었나요? 늘어났나요? 네, 지난달에 8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명씩. 확 줄었네요. 준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일주일에 10명씩 늘어난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래도,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한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 오늘은 어떤 아이템입니까? 오늘 가계부채 얘기죠. 네. 가계부채. 아마 오늘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정부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죠. 네, 예. 네. 일단 왜 대책을 발표하느냐,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심각하냐, 이것도 잠깐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 번 얘기하긴 하셨는데, 예. 지금 뭐 대체로 한 1,400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한 90% 됩니다. 네. 그러니까 OECD 평균, 그러니까 OECD 국가들도 가계부채 많아요. 근데 한 그건 70% 정도니까 20% 정도가 더 많은 상태고. 나라가 빚이 없는 것은 없죠, 사실은. 나라 빚이 아니라 가계 빚인데 이 가계 빚이 부동산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아, 가계빚 참. 예, 사람이 빚을 지는 게 두 가지인데 제가 비서관일 때 그걸 봤는데 하나는 부동산이 제일 크고요. 그렇죠. 집 마련을 무리해서 했던 경우들. 예. 그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식의 정책을 그렇죠. 폈으니까요. 예, 그때 우리나라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용카드 빚인데 예. 신용카드 빚은 제가 10년 전에 본 거는 남자는 술, 여자는 화장품, 옷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비서관일 때 네. 왜 이렇게 그때 신용카드 위기가 바로 닥쳤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는 남자는 술, 여자는 옷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런데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용카드 빚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가령 저를 보더라도 신용카드 빚에 비해서 부동산 관련 빚이 10배쯤. 아, 그건 액수를 비교할 수가 없죠. 예. 예, 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빚은 대부분 부동산이라고 보여지고 왜 이게 어렵냐면 그러니까 빚을 잡으려고 부동산을 떨어뜨리면 이게 금융위기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빚내서 집 샀으면 갚으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모든 사람이 동시에 팔면 폭락할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네. 그러면 DTI나 갚을 수가 없죠. LTV 때문에 네. 바로 모든 사람들이 빚을 못 갚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로 들어가니까 모든 정부는 부동산을 잡아서 가계부채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모든 정부는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를 올리고 싶어 해요. 네. 그래 왔죠. 지금까지. 보수정권은 항상. 예. 예, 예.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가계부채가 한꺼번에 없어지지도 못하고 제대로 없어지지도 못하고 설령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잡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 정부가 또 부동산 갖고 경기를 올리겠다고 마음 먹으면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비교해서는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도 잠깐 얘기해 보자면요. 90% 정도 되고 70%, OECD가 다른 나라는 70%니까. 70%, 우리 90%다. 예. 네,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최근에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가계빚 증가 속도가 10%가 넘어요. 그 의미가 뭐죠? 우리 소득 증가 속도는 예. 그러니까 GDP로는 3% 이내고 아, 가처분 소득으로 보면 한 4.5% 정도 되거든요. 소득보다 2배 이상 빚이 빨리 늘고 있다. 예, 한 예. 3배 가까이. 3배 가까이. 빨리 늙고 있으니까 이건 언젠간 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많이 산 사람들이 40대 초반이에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야, 이제 지금 집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 그리고 이자율도 떨어뜨려주고 막 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을 샀는데 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바로 지금도 이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데 네. 집값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파산의 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내놓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40대 초반에서 중반, 지금은 그러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이 많아졌고요. 지난 몇 년 동안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서서히 떨어져야 된다. 예, 근데 일반 시민들이 집값이 오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 혹은 집이 없는데도 없다 하더라도 지금이 뭔가 들어갈 찬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2008년, 그러니까 2008년에 총선 때가 제일 심했고 집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면 물론 이제 손해를 본 느낌이 들지만 그러니까 한 가구, 집 하나 있는 사람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살 건데요, 뭐. 예, 팔으면 딴 집 떨어졌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손해봤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느낌이죠, 느낌. 예, 특히 네. 서울 수도권 부근에서는 집값 떨어지면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사실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영원히 집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뭐 꼭 집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우리나라 자산의 어떤 80, 90%인데 그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정부는 그래서 어떤, 심각한 건 알겠죠.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대출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DSI라는 건 DTI를 갖다 DSR로 바꿔서 네. 그러니까 DTI는 원래는 이제 부동산만 봤는데 이제는 모든 신용을 다 보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동산 관련 대출도 있지만 신용카드도 있으면 신용카드 대출까지 다 봐서 한꺼번에 보면 훨씬 더 이제 돈 빌리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을 보고 네. 액수를 결정해서 대출 예. 심사를 하겠다. 그러면 예. 이제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고 예, 돈 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계부채가 부동산 관련 대출도 크게 늘어났으니까 그걸 좀 막겠다는 거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는 오늘 나올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부동산 그러니까 가계 부채를 보면은 부자들이 많아요. 네. 이건 농촌에 가보면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빚도 없고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 뭐냐면 원리금 상환을 못하지만 그 사람들 비중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1인당 한 7, 800만 원? 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금융 통계가 10분위 단위로 안 나오는데 5분위 단위를 보면은 이분들은 탕감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전체로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야말로 단돈 50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그다음에 이금융권 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빚이 막 사채로 1억이 가고 되게 막 그러죠. 예, 갑자기. 피에타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은행들이 돈을 이 사람들이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탕감해 주면 되는데 그걸 팔아요. 채권을 팔죠. 예, 네. 뭐 10%든 이렇게 갖고 팔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갖고 받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어디까지 탕감해 줄지 모르지만 하위의 빚은 아마 탕감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 대책이 또 나올 것이고. 예, 그리고 상위는 지금 사실 이 사람들은 가령 이제 집을 두 채 사느라고 돈을 빌렸다 그러면 문제는 없죠. 집을 네. 팔면 되니까. 네. 근데 이걸 한꺼번에 팔면 문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서서히 팔게 하느냐. 네. 또는 임대업으로 해서 임대소득을 갖다가 신고하게 하느냐. 아마 이쪽 방향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집 장사를 신고하고 하던가 이런 얘기죠, 지금. 네. 팔든가 임대 사업자로 신고해라. 네. 제대로 신고해서 다 소득 잡히게 해라 이거죠. 예, 지금. 세금 내라는 거죠. 세금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은 돈이 되는 장사인데 세금을 안 내니까 더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게 다 불로소득이라고. 예, 불로소득이죠. 뭐 그래서 3살짜리가 막 돈 얼마나 벌고. 한 살짜리도 저기 부동산 임대업자가 돼 네,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많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장래 소망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부동산 임대업자라고 한다면 그 나라 망하는 거죠. 그건 옛날에 조선시대에 지주 그렇죠. 아들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양반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죠. 맞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나 가능했던 얘기인데 요즘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예. 아니, 그러니까 신문제 건물주. 사례예요. 그러니까 피케티라고 장래희망이 뭐야? 건물주. 뭐 이런 거. 피케티, 조물주 위에 건물주. 예. 피케티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가 선풍을 일으켰을 때 그 피케티의 결론이 뭐냐면 세습 자본주의라는 얘기거든요. 예. 원래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근대사회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관계없이 내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봉건 시대는 그랬죠. 양반으로 들어가면 양반이고. 근데 지금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새로운 세습제다. 예. 경제적 세습이죠. 예, 자본주의인데 세습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가 네. 세계 최고예요. 그런 말씀도 예, 소득비 대비 자산 가격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시정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게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오늘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짚어본 것이고 이 중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대책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 대책은 여전히 보완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박수를 쳐주려면 첫째 가난한 10분위 맨 밑에 10분위는 탕감해 준다 그러면 우리 박수 치면 되고 네. 위에 10분위는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제대로 신고를 해서 세금 내게 하는 세금을 내라. 예,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팔지는 않을 거고 조금씩 팔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떨어져서 한 10년 동안 반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아이들 희망이 생기죠. 알겠습니다. PKT 지수라고요? 피케티. PKT하고 PKT는 뭐가 다릅니까? PKT는 사람 이름이고 PKT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PKT라는 대문자로 그 이름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이름을 딴 거군요. 예, 사람 네. 피케티라고요. PKT. 예, PIKETTY. PKT.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프랑스 사람이요. PKT. 예. PKT 지수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분의 우리나라 자산의 총 가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자기 노동해서 돈 벌어서 집을 사거나 자산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우리나라 8.2거든요. 근데 이게 레미제라블 시대보다 높아요. 그래요? 예. 그때 7.5였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때가 레미제라블 시대인데 7.5였는데 우리나라 8.2예요, 지금. 이게 전 세계 최고다. 예,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부동산하고 연결해서만 말할 게 아니라 불평등하다, 그 사회가. 예, 특히 경제가. 자산이 집중돼서 불평등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수익률이 한 5%, 6%대거든요. 네. 그건 인류 역사상 그랬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 상승 속도가 3%, 2%잖아요. 네. 그럼 점점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피케티의 공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더 불평등해지면 붕괴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나라는 이미 가장 그 경제적 불평등 지수가 PKT 지수 기준으로 보자면 높은 데다가 그 속도도 빠르고 그 정도가 레미제라블 네, 시대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더 심. 레미 시대보다 더 심하다. 오늘 영어 안 되시는 날인데 다 2등이 누구죠? 2위가? 아마도 일본일 것 같아요. 일본은 워낙 높았었거든요. 이게 많이 떨어져서 지금 한 6.8 정도 되죠. 일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얘기했던 데가 그렇게 오래되지 20년 않아요. 전이죠. 예. 일본은 이렇다면서 막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심한.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잖아요. 한 10년 내지 15년 시차를 두고 따라가니까. 책도 번역을 하셨네요.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네네네. 영어도 좀 하시나 봅니다. 예, 제가 이번 여름에 책을 2권 번역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하고 또 하나는 거대한 전환에서 거대한 금융화로라고 하는 폴라니 따님이 쓴 거하고 이거는 뭐냐면 스티글리츠나 마츠카토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필요한 정책을 만든 건데 주로 내용이 혁신입니다. 다 영어로 번역하신 거죠? 그렇죠. 네. 영어도 잘하시는 정태인 사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